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21년 만에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그동안 차명계좌 금지가 빠진 금융실명제는 반쪽짜리 실명제다라는 논란이 많았죠. 이번 개정안에서는 바로 이 차명계좌를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경을치다에서 차명거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금융실명제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과 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이 됐죠. 하지만 제도가 헛돌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시장에서는 참 많습니다. 과연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외국인이 국내 특정 지역의 콘도, 호텔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비자를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골자의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 중인데요. 지난달 말부터 부동산 투자 이민제 투자 금액은 모두 9,982억 원으로 조만간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총 1,486건 중에 단 한 건만 강원 평창 지역에 투자가 됐고 나머지 1,485건에 달하는 9,977억 원이 모두 제주에 집중 투자됐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분양된 휴양체류시설 가운데 99%가 중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4월이죠. 인천경제자유구역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에 미분양 주택을 포함시키고 9월 30일엔 법무부에서 관련 고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산 해운대 일부 지역에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행 1년이 넘도록 투자 유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보신 것처럼 횟수로 5년째 접어들었지만 이렇다 할 수확이 따로 없는데요. 녹이 쓸어가고 있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어떤 처방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유달리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과연 명쾌한 처방전은 무엇일지 오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송수영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잘 지내셨죠? 네. 예, 그리고 UNR 컨설팅의 박상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조금 전에 이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은 도입 취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죠, 교수님. 네, 그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무래도 정부나 그 민간에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 건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투자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외국인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해서 그 자본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일종의 많은 혜택을 주고 그 영주권이라든지 이런 걸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라는 것이 크게 보면 투자 이민 제도하고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캐나다나 호주에서 많이 활용을 했을 것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거꾸로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도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에 국한해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개발과 그로 인한 어떤 파생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 도입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10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좀 생각했을까요? 아무래도 그 외국 자본이 어느 정도 좀 밀려들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으로서 많이 이제 투자 유치가 많이 기대한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주도 쪽으로 많이 급증하는 뭐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전통적으로 보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섬을 좀 선호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일본인들은 이제 육지를 좀 선호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좀 휴양지로 많이 간다 하이난 쪽에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는 가까운데 이제 제주도 쪽으로도 많이 이제 몰리고 있으면서 제주도에 거의 뭐 10건 중에 거의 9건 정도 이제 보통 이제 투자를 하고 예. 최근이야 뭐 이제 뭐 영종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이제 미분양 주택 그래서 지역별로 좀 틀리거든요. 제주도는 5억 정도, 예. 그다음에 인천 이런 데는 7억 정도인데요.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림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고 뭐 문제야 뭐 이제 상당히 좀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은 상당히 이제 문제는 투자는 이제 오고 있지만은 좀 이제 쏠림 현상이 뭐 상당히 좀 돼 있고 또 지역 경제는 크게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교수님,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가 전국에 실시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특별한 지역이 당연히 있겠지만 예. 이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의 성격상 이제 가장 그 정부나 우리 그 국가 입장에서도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투기적 자본이 들어왔다가 다시 예.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들어와서 부동산 값을 올려놓은 상태로 버블을 진행시켰다가 쑥 빠져나가 버리면 그 예.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도 우리 경제, 지역 경제 거기에 예. 들어온 부동산 올라가는 값에 대비해서 주변에 투자를 하거나 상가를 만들거나 이랬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그러면 처음에 도입했을 때 중국의 부유층이나 이런 데서 아무래도 리조트라든지 휴양지라든지 예. 이런 걸 찾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제일교포나 이런 쪽에서는 제주도 고향을 두신 분도 많고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런 것도 누리고 제주도에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것이 잘 됐지만은 영종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을 했지만 미분양 주택을 과연 사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휴양을 할지 예.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휴양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거기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영원한 우리 한국민이 돼서 거기서 영원히 그러니까 최후의 소비자가 돼서 그 부동산을 소비하고 거기서 산다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들어왔다가 어차피 몇 년 있다가 나가야 된다면 이건 결국 투기 자본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부동산이 불안정하게 만들 수가 오히려 있겠군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미봉책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단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태민 아까 이제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 지역별로 어느 정도 실적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지금 혹시 뭐 자료가 있으시면 좀 살펴봐 주시죠. 자료 봤을 때는 예. 이제 뭐 제주도 같은 경우가 예. 지금 지금 가장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봤을 때 1,441건에 1,441건, 예. 9,600억 정도가 지금 자료에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안 잡힌 것까지 했을 때는 그 누적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세수도 1,287억 늘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일정 개발 구역 아닙니다. 10만 제곱미터 안에 5억 이상 투자했을 때 또 5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 영주권을 준다. 이런 얼마 이상의 5억 원입니다. 제주도 5억 같은 경우 이상의,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5년 이상 그렇습니다. 소유. 제주도고요. 나머지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가격은 14억 정도 상당히 높았지만은 좀 많이 깎았어요. 7억 원도 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 두 채 미분양 두 건을 포함해서 일반 7억 정도가 딱 금액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강원도 만불이죠. 그러니까 예. 억이 아니라 한국 돈으로 환산이 되는 게 아니고 기준이 5억 원 이상 이렇게 됩니다. 50만 불. 50만 불.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인천 송도 지역이 50만 불이요? 아니 제주도가 그렇고 제주도가 오히려 50만 불. 70만 불. 그러니까 그 기준 예. 자체가 달러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기준으로, 기준이 또 예. 틀리는군요. 예. 그리고 기준은 보통 달러로. 달러로 하지 않나 좀. 지금 원화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조사가 그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래도 이제 평창올림픽, 실제적으로 겨울올림픽 이런 거라든지 양양공항 최근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원도에도 의외로 이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려고 움직임이 상당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올림픽 특구 같은 경우에 이런데 평창, 강릉, 정선 등의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해서 실제적으로 강원도에서도 투자하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관광객도 상당히 한 16% 17%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각
지금 인천뿐만 아니라 각 지역 뭐 여우수라든지 예. 나머지 지역들도 지금 뭐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계속 지금 뭐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 뭐 거의 한 90% 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여기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은 한 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뭐 아무래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뭐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바오전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현재 국내 그 영업하고 있는 국내인들이 상당히 쫓겨나는 실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행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거를 중국 자본이 차라리 이제 다 이 소유를 해가지고 중국인들 대상으로 자기만의 이제 로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국내 관광산업이라든지 뭐 외식산업은 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뭐 이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뭐 제주도도 이번에 그 도지사가 바뀐 뒤로 상당히 좀 엄격하게 뭐 지역 개발 채권을 좀 이제 더 사게끔 한다든지 뭐 중국 자본을 이번에 뭐 호텔 같은 경우도 그 뭐 중국의 그 호텔 같은 거 상당히 또 인허가를 실제로 층수를 낮추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카지노를 이제 못 들인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원희룡 지사가 좀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평창 지역은 이제 올림픽이 열릴 거고요. 네, 인천 그렇죠. 송도도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네. 제주도는 이제 전략적으로 저희가 네. 좀 휴양 시설을 개발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단기간에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한 네.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들은 중국인들이 많고요. 그렇죠.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목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걷다가 뭐 부동산을 사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뭐 휴양을 한다는 이런 목적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투자 쪽이 뭐 투자라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그걸 팔고 예. 다시 어차피 그분들이 이제 한국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예, 예. 결국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계속해서 휴양지가 됐든 뭐든 이용을 하고 여기서 와서 어떤 돈을 쓰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예. 이제 아무래도 중국 경제에서 아무래도 그 상위의 부자들이 지금 저희 나라나 이런 데 오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나라 부동산 값이 싼 편이 결코 그렇죠. 아닌 상황에서 예, 예.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제 아까 그 우리 박 대표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하이난이나 남쪽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가까운 북경이라든지 상해가 아무래도 돈이 많은 중국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가까운 쪽에를 선호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안전하고 시설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돼 있는 것을 선호는 하겠지만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 그거를 유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치적 안정. 즉 뭔가 아니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가장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디스카운트되고 손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안보 쪽에서 네. 조금 이익을 가져갈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들의 어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예. 정치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쟁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될 때는 뭐 그런 걸 고려해서 하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 예. 이 투자 이민자들이 부동산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부동산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거지 예. 이런 휴양지 호텔보다는 공장 그죠? 이런 거를 투자하는 거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프리 트레이드 존이라는 거 자유무역지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정치적 안정. 예. 그래서 저는 인천이나 그 강원도 지역도 만약에 그것이 정치적 안정이 어느 정도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돼서 좋아지면은 좀 더 활성화될 그거는 것이다. 분명히 활성화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의 그런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이전에 지금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네.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투자 유치가 안 되고 있고 네. 투자 유치되는 부분도 쏠림 현상이 강하다고 하면 네. 그럼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뭐 이게 좀 금액을 줄여줘야 좀 되는 장기적으로 건지, 거주 기간을 줄여줘야 되는 뭐 건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어떤 일단은 보완- 뭐 외국 사례들도 실제적으로 예. 이제 봤을 때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주택을 사고 팔 때 뭐 1년이 단기 이내 파는 거 외에는 양도세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양도세가 생겼다고 이유가 뭐 한국 뭐 강남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너무 단기로 취급받으니까 안 된다 싶어서 양도세를 이제 그 정책적으로 이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 그 개발도상국 같은데도 실제적으로 외국 자본이 뭐 투자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일정 부분
현지인들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외국 자본이 들어왔을 경우에 일정 부분을 뭐 현지인을 종업원을 뭐 고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양도세 부분을 좀 이제 기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치고 빠지는 이런 자본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강하게 하는 이런 거를 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그 금융 같으면은 뭐 이제 실제로 토빈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여쭙고자 했던 거는. 그렇죠. 이제 치고 빠지는 그런 투기 세력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원대 취지에 대해서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을. 일단은 뭐 투자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편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대부분 뭐 거의 한 90% 이상이 뭐 제주도 쪽으로 지금 뭐. 그럼 여타 지역에는 투자를 해도 거의 온기가 안 가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없다. 그렇죠. 이번에도 그 영종도에 그 한라 영종도 미분양 아파트 이제 3억 5천 투자 마치니까 7억이거든요. 그래서 딱 맞춰서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사실 의아심이 들긴 듭니다. 여기를 투체를 이제 중국인들은 이제 모여 사는 습성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여건이 있는데 영주권을 받은 목적이 뭔가 여기 상당히 제가 좀 상당히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분산을 좀 많이 그 육지 쪽이라든지 다른 뭐 그 골고루 뭐 여천 뭐 여수에서 이런 쪽으로 좀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금액을 낮춰야 되겠죠, 당연히. 아, 금액을 지금 뭐 5억인데요. 5억인데 좀 더 낮춰야 되겠죠. 낮추고 대신에 기간을 길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10년 이상 이렇게 가지고 문턱은 낮추되 그렇죠. 금액을 한 2억이나 3억 정도 이제 낮추면은 충분히 이제 실제적으로 뭐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금액을 낮추고 양도세를 높인다든지 이거는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당연히 그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가격이 낮아지니까 늘어나는 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걱정되는 거는 아무래도 현재 그 기본 가격 자체가 높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역선택이라고 해서 가격이 낮춰지면 낮춰질수록 이제 투기 세력은 양도 세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좀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삼합회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의 마피아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데서 들어오게 되는 그것이 가격을 낮춰줄 경우에는 좀 더 그런 문제가 그 역선택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거는 조금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 이외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저는 이거를 좀 더 휴양지나 이런 거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그 캐나다에서 옛날에 이제 교수님 죄송한데 말씀 주세요. 캐나다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캐나다는 일단 그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강화시켜서 더 이상 안 받는 걸로 돼버렸어요. 즉 뭔가니 캐나다는 땅덩어리는 넓고 자원은 풍부하고 그렇지만 경제가 침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가 작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 거는 많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을 많이 받아요. 특히 중국, 홍콩, 특히 90년대 그 홍콩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반환되고 나서 이민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와가지고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논다는 겁니다. 즉 차이나타운에서만 지내게 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경제적 효과가 파급이 안 되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뭔가니 와서 현지인이 그러니까 차이나 출신이지만 캐나다 사람이 돼서 캐나다인으로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하고 권리도 행사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이거는 오히려 현지인과 유리되고 서로 간에 분열만 사회적인 불안정이 그러니까 그거를 금지시켜버리고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아마 처음 걸 알고 있습니다. 그 Immigrant Investor Venture Capital Fund 해가지고 이게 결국 뭔가 하니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고 현지의 경제 활동에 투자하는 것 자체만 받겠다. 거기에 펀드에 참여하고 하는 거를 하겠다. 즉 뭔가 하니 단순히 부동산 매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벤처 사업을 하고 하는 거에 이런 쪽으로 이제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지적하셨지만은 그 지금 제주도는 중국인 투자가 활발한 편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현지인들이 우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뭐 지금 뭐 서울하고 좀 비교해봤을 때 뭐 홍대라든지 뭐 이태원이라든지 맛집 골목 뜨다 보니까 뭐 제발 세입자들이
뭐 제발 뭐 촬영 오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나거든요. 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마오정거리라든 중국의 대부분 뭐 이런 뭐 레스토랑, 뭐 식당, 고급 뭐 쇼핑몰 이런 뭐 이게 여기서까지 중국에서 주로 이제 모집해서 중국 국내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현지인들 말로는 그네들만의 리그로 해가지고, 국내는 하나도 돈이 안 떨어진다. 이거는 좀 문제지 않냐라는, 불만이 좀 나오기 때문에요. 이 시점에서 뭐 제주도를 좀 타산 지적 삼아가지고, 일단은 뭐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를 좀 한다는 거라든지, 파생 효과가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완화를 좀 많이 시키는 쪽으로 무조건 뭐 돈만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국내인들에게는 뭐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가 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연계점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성급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군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근데 일각에서는 좀, 근데 몰라서 여쭤보는데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 네.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 영주권은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은 말소가 됩니까? 그 뭐 법적으로 5년 이상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영주권을 획득을 했을 경우에는 경제 행위를 상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이 된다면 뭔가 법적인 제약을 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F1 비자, 유학 비자 같은 유학생은 다른 취업이나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면 몰라도 영주권을 준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법책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분이 어떠한 상행위를 하는 거를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투자했던 부동산을 매각을 해도 영주권은 결국에는 유지가 되는군요. 5년 이상 있으면은 나오고 뭐 특별히 뭐 범법 행위만 안 한 이상은 뭐 크게 뭐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게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좀 이렇게 기준은 낮춰서 그렇죠. 진입은 수월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주기 전에 그 주거 기간은 좀 길게 해서 투기 자본은 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양도세를 좀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이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좀 우리 경제 파급 효과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 투자 의무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 좀 풀어주시죠. 그거를 참 사실 많이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낮은 상태였으면은 참 쉬울 겁니다. 옛날에 이거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거는 훨씬 쉬울 텐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 그 문턱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값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자유무역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져와서 물건을 팔고 사가지고 할 때 팔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도 옛날처럼 만만하게 외제 그러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서 이제 딜레마가 있긴 한데 여전히 그래도 지금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해외에서 그 교육 산업까지는 아니지만 교육기관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종도나 이런 데 들어오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혜택을 받긴 하지만은 자기네들의 교육기관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근데 미국에 있는 유수한 교육기관, 대학교 이런 데서는 이제 북경이나 안 그래도 아무래도 중국이 그게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많이 하긴 하지만 한국에다가도 좀 하긴 하죠. 근데 그런 결국 외국 자본이나 외국에서도 자기네들이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 그러니까 좀 앞선 부분이 있는 데서 그거를 이용해서 좀 더 자기네들이 더 활성화하고 우리는 거기에 같이 상승 효과를 누리면서 서로 간에 그쪽도 돈 벌고 우리도 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을 노리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을 잡아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참 이게 북한이 그게 참 우리한테 손해를 많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분단돼 있고 서로 간에 긴장 상태가 되는 것 자체가 참 그것만 풀린다면은
상당히 그 매력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 이민 관련해서 그렇지만 좀 정책 일관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좀 서둘러서 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또 규제를 가져가다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도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많은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만 네. 현지 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네. 지금은 사실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타산 지석으로 많이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 물꼬를 터놨기 때문에 약간 뭐 그 부작용 같은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뭐 산업 유발 효과 같은 거 이거 그다음에 투기적 자본 뭐 단기 자금 좀 방지한다는 거 이거 좀 제도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일단 뭐 부작용이야 뭐 우리 한국인들도 실제적으로 뭐 투자를 해가지고 해소를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후진국이라든지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 이제 해소를 못한 부분이 또 많습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100% 뭐 한국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 또 이건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뭐 베네핏이라든지 일부 뭐 범죄 은닉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일부 또 부작용도 있는데 아주 뭐 그렇다고 해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작용을 이제 고쳐 나가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물꼬를 탔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심사숙고를 해서 좀 이제 그 장기로 좀 머물 수 있는 뭐 산업 유발을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들고요. 개인적으로 뭐 저도 이제 주택 건설업계 이제 있지만은 너무 이제 건설업계 이제 입김에 많이 이게 휘둘리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분양 주택 뭐 이게 뭐 입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금방 이제 그러는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이제 산업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효과를 좀 봐서 판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부동산 투자 이민제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난 부작용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송수영 교수 그리고 UNR 컨설팅의 박상원 대표였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보면 놓을 수가 없는 이 맛. 자연직가에서 자신있게 내놓은 햇살 담은 포도즙. 궁금하시죠? 자연직가의 포도즙은 고품질의 상주 고랭지 포도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피로회복, 노화 방지, 숙취 해소, 항암 효과까지. 와, 이 자연직가 포도즙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한 팩에 담았습니다. 포도의 씨와 껍질의 영양까지 그대로 담은 자연직가 포도즙이 50팩 한 상자에 33,000원, 55,000원 아닙니다. 44,000원도 아닙니다. 자연직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최저가 33,000원. 포도알이 살아있는 포도의 영양. 자연직가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기회. 지금 전화주세요. 내일이면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조세 탈루, 회피, 불법 재산 은닉 등을 이 차명 거래 시 이름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금융회사 종사자도 불법 차명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할 경우 같은 조항을 적용받아 처벌받게 되고 또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 계좌가 금지되다는 사실을 꼭 설명해야 합니다. 한편 모든 차명 예금은 모두 명의자 소유가 됩니다. 모든 차명 거래가 처벌받는 것은 또 아닌데요. 선의의 차명 거래는 여전히 허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발표되자 은행 창구에는 차명 거래 관련돼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 자식 사이에 일상적인 용도로 거래한 경우도 차명 거래에 해당되는 건지 문의하는 시민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외려 지하 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지하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해도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된다. 진통을 겪더라도 금융 실명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이번 개정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뚜껑을 열기 전부터 반응이 뜨거운데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캐스터 유달리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차명거래 금지가 드디어 시행이 되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번에 개정되는 금융실명거래법 살펴봤는데 어디에 취지가 있는지요? 이번에 이제 그 금융실명거래법, 예. 그 이제 줄여서 하는 말인데요. 요 취지는 지금까지 어떤 그 기업인들이나 예. 정치인들의 지금까지 그 투명성이 없는 그런 자금 거래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93년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긴급 명령으로 해가지고 도입됐던 금융실명제. 아직도 그 발표 장면을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금융실명제법이 실은 이제 그게 실명제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기 본래 실명이라고 하는 게 실제 허구의 이름 아닌 거, 가명이 아닌 거, 그렇죠. 허명이 아닌 거를 실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타인의 어떤 실명, 자기 실명 말고 예. 타인의 실명을 가지고 어떤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하라는 말도 없었지만 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예. 특별히 규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이름을 가지고 그게 차명이죠. 타인의 예, 실명을 그렇죠. 가지고 하는 게. 예. 그래서 이 차명을 가지고 거래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켜서 여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취지죠. 93년에 사실 금융실명거래법이 만들어질 때도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지는 않았을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그걸 검토했습니다. 그때도 그 검토를 했는데 실제 그 실무단에 있었던 분의 얘기를 이제 저 신문지상에서 한번 보니까 예. 실제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이제 그 차명거래가 예.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선의의 차명거래. 선의의 차명거래. 예. 근데 예. 이게 실은 선의의 차명거래라는 말이 상당히 애매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예. 완전한 선의의 차명거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차명거래인데 뭐 선의라고 보긴 힘들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차명거래가 있습니다. 자, 교수님, 선의의 차명거래라고 하면 어떤 거래를 선의의 차명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악의의 차명거래가 아닌 건데요. 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예. 어찌 보면 이제 좀 사람들의 어떤 그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 예를 들어 보면 예. 부부끼리도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렇죠. 부부끼리도 비자금 조성하는데 예. 아주 좀 철두철미한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도 잘 안 걸리겠지만 예. 뭐 친구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요즘 선입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예. 그 정도로는 뭐 그냥 이 귀여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근데 그 정도의 차명거래 이런 것들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차명거래고요. 예. 완전 선의의 차명거래는 이제 동창회 회장, 동창회 총무가 그렇군요. 동창회 회원들 돈 받아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교회나 뭐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법인이 아닌 모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통장을 만들 때는 뭐 총무나 회장 이름으로 통장을 많이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 뭐 설에 돈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세뱃돈 같은 것도 예. 이렇게 관리해주고 예. 뭐 이런 명의로 이제 의도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선의 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차명거래다. 교수님, 나중에 이제 사법적인 뭐 처리를 하고 판단을 할 때 그 네. 선의의 기준 그거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상당히- 그러다 보면 차명계좌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어떤 뭐 있지도 않은 동창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지금 현재 우리 그 금융실명제법의 개정 방안은 예. 가는 방향은 충분히 맞다고 봅니다. 이제 투명한 자금 거래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비자금 조성이나 예. 악의 어떤 악성 자금들이 예. 지하 언더그라운드 쪽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막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실제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 개인들에 대한 사적인 측면을 아주 좀 번거롭게 할 수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어떤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예.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 예. 한 은행당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되게 많아가지고 예. 그 각 은행에다가 5천만 원이 쫙 했는데도 또 돈이 남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각 은행에 할 때 자기 이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은 은행에 또 이제 할 때는 예금자 보호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 이름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일반적으로 뭐 그 정도도 저는 생각에는 예. 뭐 사회통념상 그 정도가 꼭 나쁘다고 하겠는가 하는 건데 예. 실제로 이제 그게 어떤 거에 연결되냐면 그분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또 회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가 되거든요. 예. 작분산시키게 예, 예.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대체 그럼 선이냐 악이냐. 그분 입장에서 나는 특별히 세금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고 그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그걸 보호받기 보호를 위함이다. 받기 위한 조치였다. 근데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 세금이 절세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위법한 예. 차명 거래를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금융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93년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이제 네. 20년이 좀 넘어가는데 사실 20년 동안 차명계좌 금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네. 요 시점에 와서 네. 이 개정안이 발의되고 시행되는 것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성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것과 이제 서로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박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투명한 거, 예. 우리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예. 자기 자신조차도 이 정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나 예. SK그룹이나 예. 효성그룹이나 예. 이런 데서 굉장히 비자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합의되어 있는 차명거래도 금지하자. 지금까지는 합의되어 있는 차명거래는 뭐 실은 금지하는 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통용됐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명거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있는 그 직원 입장에서 예. 창구에 있는 직원 입장에서 주민등록증만 복사해놓고 실명인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그 통장이 합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 쪽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은행 직원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인정해 줬던 것이다. 사실상. 예. 그걸 거의 하라고, 그것도 본래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만약 그게 문제되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돼서 예. 가산세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뭐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부분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차명계좌를 사용할 때 앞으로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형사처벌 수위는 현재 예. 지금 보면은 그런 거래를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상당히 입이 벌어질 만큼 그 예. 굉장히 좀 무섭죠. 어떤 그러네요. 면에서는. 근데 이게 실은 그렇게 우리가 무섭다고 볼 수 없는 게요. 예.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그 금융실명거래법 예. 요 법이 이제 차명거래 금지하기 전에도 실제로는 차명거래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금지하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법이 뭐냐면 좀 말이 좀 길어서 제가 좀 보고 읽겠는데요. 예.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FIU법이라고 그러는데 예. 금융정보분석원 관련된 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예.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세범 처벌법. 그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의제 조항이 있거든요. 예. 이 조항들이 실은 차명거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존 법안 가지고도 차명계좌에 대한 형사처벌이 예, 있는데 예. 거기 보면은 특정 그 지금 말한 FIU법에 보면 예. 거기에 보면 5년 징역에 예.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예. 돼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비슷한 그 건들이. 예,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 좀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일반인들은 굉장히 입이 벌어질 만큼 무섭다고 그러지만 실제 FIU법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 어떤 수위가 그 정도 수위였다고 보입니다. 야, 근데 좀 운영하기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사실 형사처벌 수위는 꽤 높은 편인데 네. 많은 앞으로 시행된 다음에 논란이 있겠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 실제 이제 이 법에 대한 도입에 대한 배경은 일반 그 소시민들, 서민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돼서 이제 정치인들이나 예. 기업인들이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그 환경을 봉사해보겠다. 원천적 봉쇄를 하겠다는 뜻으로 했는데 실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서민들이 굉장히 좀 이제 좀 피곤하게 된 선의 부분이 피해자가 또 있거든요. 생겨날 수 근데 이제 있겠네요.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예. 만약에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지만 예. 실제 그걸 그렇게 심하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교수님, 차명계좌가 아무래도 좀 지하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긴 크죠.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어떻습니까, 크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지하경제 뭐 양성화라고 하는 거. 참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이번 정권 초기부터 예, 그걸 그 외치고 지하경제 있는데 양성화라든지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증세 없는 복지 예. 하면서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시키자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제 이제 지하경제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차명
그렇죠. 그 구자들, 계좌들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현재 이렇게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움직임이 시작되자마자 보니까 시중에 또 5만 원짜리가 줄어들고 금값이 올라가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일단 저는 이제 가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갑자기 담배값 올라간다면 담배를 사지 않습니까? 예, 예. 하지만 계속 담배를 사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많이 살 수도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 현재는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환경이 되니까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야 이거 진짜 좀 뭔가 굉장히 자기가 피곤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10억 이상에 대한 고액 예금들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교수님 빠졌고요. 혹시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10억 이상의 고액 예금자가 전체 우리 국민의 한 어느 정도 아, 그건 제가 통계를 안 잘 가지고 말씀을 아주 못 드리겠습니다. 극소수이긴 그럼요. 하겠죠. 굉장히 극소수죠. 예, 예. 왜냐하면 10억이라는 예금을 우리가 이제 은행에 넣어두면요. 최근에 정기예금 금리로 보면 한 2% 정도보다 낮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2%를 보더라도 예.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총합과세에 대한 그게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떨어졌는데 그게 해당이 되려면 이자 소득만 본다면 예. 10억 이상의 예금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당자가 그게 아주 상당히 극소수겠네요. 예, 극소수라고 봐야 되고요. 현재 이게 지금 금을 많이 사들이고 예. 은을 사들이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찌 보면 일단은 뭐 현금성 자산처럼 움직이는 면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금융소득 총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예.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게 되면 예. 이게 이제 금융소득 총합과세에 그렇죠. 대해서 다 노출돼 버리니까 예, 예. 금이나 은이나 뭐 미술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들이는 예. 그런 이제 경향이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 많은 어떤 궁리를 해서 예. 그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장기적인 플랜을 짜지 않고는 예. 일시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이 분명 과도기적인 어떤 현상일 것이다. 지금은 가도기적으로 보이죠. 예. 그러면은 교수님은 결국에는 이 차명계좌 금지 법안이 네. 결국 우리 사회의 지하 경제의 규모를 좀 줄이는 데는 기여를 하리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예.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여할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뭐 현재 일시적으로 지하 경제 규모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현재 뭐 금융실명거래법도 있지만 FIU법도 현재 지금 개정 중이고요. 예. 더욱더 타이트하게 자금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제들이 예. 현재 지금 계속 입법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가 여러 이제 어찌 보면 서로가 이제 그 같이 도와서 예. 그런 환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하는 게 현재 시대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더라도 예. 나중에 아마 이제 돈 뭐 가진 분들도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환경이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고 예. 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 지하 경제 규모를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우리나라 지하 경제가 전체 우리 국민 총생산이 어느 정도 GDP에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좀 줄어들고 있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예. 우리나라 그 지하 경제 규모가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GDP의 20몇 %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낮은 편이 아니고. 우리가 낮은 편은 아니다. 예,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봐도 5만 원권 해수도 좀 안 되고 있고 예. 5만 원권 해수가 안 된다는 얘기는 현재 그게 해수율이 14%인가요? 이렇게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예. 100장이 나가면 86장이 이제 잠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리고 또 금고가 큰 게 많이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집에다 금고에다 5만 원짜리 넣어놓고 일단 현금으로 증여하겠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가세관청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증여하더라도요. 예. 젊은 뭐 예를 들어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게 갑자기 뭐 어떤 씀씀이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나라의 그 가세관청도 그렇지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국가정보원보다 이제는 가세관청이 정보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가세관청이 여러 가지 어떤 여러 측면에서의 소득에 대한 어떤 배출 과정들을 관찰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예. 결국에는 예. 크게 숨을 데가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뭐 계속 법 제도들이 수정 보완돼 가면서 네.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법에는 또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차명계좌 금지를 강화하면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편법 네.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차명 거래를 금지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통장을 빌어서 자기가 이 소득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뭐 여러 가지 현물로서 예. 일단 자기들이 보유하려고 할 거고요. 예. 현재 그런 경향이 이제 지금 더 짙어지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금리가 마이너스 시대로 도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다 넣어두는 것도 예전에는 은행에 돈 넣어두는 게 이자도 불고 안전하게 이제 그 자산을 지킨다는 뜻이 있었는데 예, 이제는 뭐 이자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돈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들이 크게 이익을 본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예. 그 문제만 만약에 고려한다면 자기들이 자꾸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집에다가 예. 뭐 금고를 둔다든지 예.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뭐 금. 근데 이제 아마 금과 은 같은 경우도요. 예. 이렇게 지금은 현재 그렇지만 아마 나중에 등록제가 되면 예. 금과 은도 누가 사고 파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제 나중에 레지스트가 등록이 되고 하면 이 문제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갈수록 좀 투명해지겠군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것이 네. 자 차명 계좌 금지 개정안을 운영을 하면데 네. 그거 어떻게 적발합니까? 그럼? 근데 지금 차명 거래를 이제 적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이번 이 제도가 예. 차명 거래를 적발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안 하고요. 예. 뭐냐면 이 차명 거래라고 하는 게 둘이서 만약에 입을 꽉 다물고 예. 둘이서 끝까지 하면 그렇죠. 둘이 의리로 예, 예. 찾기 힘듭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이 제도로 인해서 이런 게 있죠. 통장에 차명구자를 두면 예. 그 차명 거래 그 차명 이름을 빌린 그 통장에 있는 예금 있잖아요. 예. 그 빌린 사람 그 사람이 예.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 예. 그 사람의 예금으로 추정하게 돼 있습니다. 추정이라고 하는 말은 예. 자 내가 A인데 B의 통장을 빌려서 돈을 한 100억 넣어놨어요. 예. 근데 B가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 이게 내 거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내 거라고 주장하면 그 소송도 많을 것 예, 그게 같아요. 이제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일단은 그 사람 걸 믿어주니까 둘이서 소송해서 예. A가 제가 예. 이 돈이 내 거라는 걸 밝혀야 되거든요. 밝히는데 예를 들어서 밝히기가 쉽지 A가 않을 밝혀야 거예요. 된다고요? 아니요, 제가 밝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A가 제죠. 예, 예. 이름 빌린 사람. 이름 빌린 제가 사람이. 이 돈이 예. 그 사람 통장에 들어있지만 예. 요건 제 겁니다. 예, 라고 그렇죠. 밝히는 데 할 텐데 예. 이걸 밝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나쁜 자금일 수도 있고 예. 비자금이 나올 수도 있고 예, 예. 두 번째는 깨끗한 자금이라 하더라도 A가 B에게 돈을 이렇게 이름을 빌렸지 않습니까? 예. 이 두 사람이 다 처벌받게 돼 있어요. 일단 처벌받게 되니까 아까 말한 5년 이하의 징역, 예. 5천만 원의 벌금 거기다가 뭐 그래서 이거는 요번 이 제도는 이름을 빌리는 데 대한 굉장히 그 위험 수위를 높였기 때문에 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 빌려주려고 할 거고 예. 빌리는 사람도 좀 빌려달라고 하기가 이제 예.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예, 예. 못 빌릴 것 그러네.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련 소송도 이어질 것 같고 네. 요 제도가 이제 시행되면서 또 뜻하지 않은 돈을 또 벌게 되시는 분들도 그렇죠. 없지 않아 있을 그래서 것 예를 들면 같은데요. 뭐 A가 예. 빌린 사람이 아이 내가 뭐 내 재산에 차지하는 비중도 별로 안 그렇죠. 되고 이거 괜히 시끄러워지면 예, 예. 나가 굉장히 그 예. 사회적으로 예, 예. 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예. 포기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관련 금융사도 또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은 이름을 빌려주고 빌린 그 개인만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름을 빌리고 빌려준 사람 다 처벌받게 돼 있고요. 예. 형사처벌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의 직원 입장에서도 그 주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제3자에게 설명해야 되고요. 예. 설명 안 하면 이제 가태료를 물고 그 다음에 그런 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게 되면 예. 벌금 물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현재 지금 새로 신설된 그런 제도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 오늘 이렇게 설명하신 걸 쭉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취지도 좋고 앞으로 우리 지하경제 양성화시키는데 기여도 할 거는 같은데 그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마찰들이 생겨날 수 있겠네요. 관련 소송도 저는 많이 이제 생겨날 뭐 것 같고. 크게 이제 예. 아까 이제 보면은 완전 선의의 거래도 있고 예. 그것도 완전 지금 선의의 계속 거래가 제가 그걸 아니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완전 선의의 그것도 참 거래가 애매해요. 아니지만 사회 예. 통념적으로 그 정도는 뭐 괜찮다고 보여줄 수 있는 거래도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진짜 생계형 예. 그 차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계형 거냐면 차명은 또 어떤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신용불량자 경우죠. 신용불량자들이 은행 거래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예. 신용불량자도 악의의 신용불량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은행에다가 부채를 짊어지고 예, 예. 일부러 돈이 많은데도 안 갚는다. 이건 예. 아주 악이죠. 근데 예, 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는 완전히 사업하다가 그렇죠. 신용불량자가 돼서 자기는 거의 생계형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을 자기 이름으로 넣어두면 압류가 들어오는데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150만 원까지는 남겨놓고 뽑게 돼 있지만 예. 실제 자기도 뭐 경쟁이다 보니까 예. 난 그래도 200만 원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자기는 그 통장에다 돈을 넣을 수가 없어요.
안전하게 하려면 예. 그럼 다른 사람 돈을 빌려야 되겠죠. 이름을 예, 빌려서 예. 통장을 빌려서 넣어두는데 그거를 우리가 진짜 돌을 던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도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에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안 망한다는 또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기 전에 또 이렇게 돈을 빼 돌려가지고 차명 계좌에 넣어놓고 이런 경우는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네. 말씀드린 거는 그런 하기에 네.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다른 사람의 뇌물을 받아서 차명 계좌에 넣어두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근절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아주 생계형, 예. 아주 가난하고 네. 진짜 서민인데 만약에 내가 신용불량자가 됐어도 내가 그렇게 안 했을까 네.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는 그런 그렇죠.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예외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법으로 그 예외를 규정하기도 쉽지 않죠. 힘든 내용입니다. 예, 그거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다는 얘기죠. 예. 근데 뭐 이게 되면은 아마 또 유력한 정치인들, 기업인들 관련되는 또 표적수사 논란도 적지 않아 또 많이 우리 사회에 불거질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차명거래에 대한 네. 전면적 금지에 대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진화되어 가는 것이다. 예. 금융 환경 자체가 예. 선진화되어 가는 것에 대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우리가 같고요. 거쳐가야 될 과정으로 거치는데 이해해야 될 것 다만 같습니다.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예. 진짜 좀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 사회적 배려 대상들 예, 예. 그분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든 실질적으로든 법으로든 예.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오늘 차명거래 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앞으로 우리 차명 거래 금지법 많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네. 어떤 방향으로 더 좀 수정 보완돼 나가서 안정화가 돼야 되겠다. 예, 저는 정부가 지금 그 금융실명법에 대한 현재 입법의 개정에 대한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는 방향은 분명히 맞다. 예. 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주 그 국민들에 대한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선이나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까지도 막 건드려서 예. 많은 불평을 자아낸다든지 또 하나는 이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게 잘못하면 사적인 영역에 그렇죠. 침해를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고려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풀어간다면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차명거래 금지법에 대해서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성문 교수 모시고 여러 가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많이 배웠습니다. 예.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될 당시에도 찬반 논란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막상 시행이 되고 난 후 지금 와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요, 시행에 앞서서는 반대도 많고 우려도 크겠지만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다면은 그런 진통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금융실명제 개정안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욱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060-300-4982. 이번에는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대한민국 1% 카페가 또 큰 수익을 보장드렸습니다. 바닥부터 추천드렸던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드렸죠. 131%의 수익.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종근당 홀딩스입니다. 종근당 홀딩스 52%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셀바이오텍 요번에 단기적으로 53%의 수익을 내어드렸죠. 그래서 11월 달 우리 VIP 회원님들의 계좌도 이렇게 붉게 물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붉은 계좌를 물들이기 위해서 이제는 어느 쪽 섹터를 봐야 되나 좀 강조를 드리기 전에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대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제 경기 민감주가 그 답이다 말씀드리면서 바닥권을 탈피하고 있는 IT 부품주에 대해서 새롭게 주도주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닌 바닥에서 이제 갓 탈피하고 있는 IT 부품주입니다.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도 대상승 이후 이제 많은 하락이 와서 이제 초저평가 상태로 진입된 삼성전자의 급등과 함께 다시금 급등을 시작할 종목, 이런 종목을 우리는 매집해야 됩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T 저평가 종목, 삼성전자의 상승과 맞물려서 IT 저평가의 대반란이 일어난다 말씀드리면서 투자 포인트 두 번째, PR 겨우 4배입니다. 4배. 아주 초저평가인 종목이기 때문에 또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시가 배당률, 배당 시즌이 돌아오고 있죠. 시가 배당률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꼭 청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60-300-4982. 이번에는 2번입니다. 주식은 대한민국 1%가 잘합니다. 감사합니다.